그날 나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마룻바닥은 차가웠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아낀다며 보일러를 틀지 않던 그 집 특유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허리까지 번졌다. 주변엔 시댁 식구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모두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잘못했습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잘못한 게 없었다. 단 하나도. 내 이름은 이수진. 올해 42살이다. 22에 취직하고 25에 결혼했다. 사람들은 내가 일찍 자리 잡았다고 했다. 남들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살아간다고. 그 말이 얼마나 비웃음처럼 들리게 될지 그때의 나는 몰랐다. 결혼 첫날부터 이상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시댁 어른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준이 이제 내가 잘 부탁해. 근데 있잖아, 수진 씨. 우리 집안은 좀 규칙이 있어. 규칙. 그 단어가 가볍게 툭 던져졌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규칙이든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혼이란 그런 거라고,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그 규칙이 나를 20년 동안 짓누를 거라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명절마다 시댁에서 3박 4일. 내 친정은 당일치기. 시어머니 생신엔 백화점 상품권, 내 생일엔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실용적인 앞치마. 아이를 낳으면 시댁 방식대로 키워야 하고 어린이집은 시어머니가 아는 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아이 이름도 돌잔치 장소도 심지어 내가 다니는 미용실까지.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매달, 매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 취미도 포기했다. 결혼 전엔 주말마다 테니스를 쳤는데 시어머니가 결혼한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뛰어다니는 게 보기 좋냐고 한마디 하고 나서 라켓을 창고에 넣었다. 직장도 그만뒀다. 둘째를 낳고 복직하려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애 엄마가 밖으로 나돌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했고 남편은 그날 저녁 나한테 당분간만이라고 했다. 당분간은 7년이 됐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의견을 내도 묵살되고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입을 닫았다. 속으로만 삼켰다.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킬 수 있는지 그 시절에 나는 한계를 시험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던 날, 시어머니가 내 친정어머니를 교육을 잘못 시킨 집안이라고 했다. 우리 딸아이 앞에서, 8살짜리 아이 앞에서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향해 그 말을 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욕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니라고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시누이가 나서더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다. 결국 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이가 보고 있었으니까. 아이한테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 하나로 버텼다. 잘못했습니다. 무릎이 차가웠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울 힘도 없다는 게.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20년이었다. 25부터 42까지.
내 가장 빛나야 할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삼키지 않기로. 이 이야기는 그날 밤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뱉어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오래된 습관이다. 누군가 깨워주는 사람이 없던 시절부터 몸이 스스로 익힌 것. 자명종보다 먼저 일어나는 몸. 그게 나였다. 세수하고 머리를 묶고 도시락을 싼다. 반찬은 늘 2가지. 계란장 조림과 그날 남은 것. 오래 걸리지 않는다.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생각할 것도 없다. 그냥 하면 되는 일들. 버스를 타고 40분. 창가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지만 음악은 틀지 않는다. 그냥 세상 소리를 조금 줄이고 싶을 때 이어폰은 그런 용도로 쓴다. 창밖으로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걸 본다. 편의점 불빛, 국밥집 환풍구에서 올라오는 김, 우산을 접으며 뛰어가는 사람들. 나는 그 풍경 속에 없는 사람처럼 유리 너머로 구경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6시 반.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트를 끌고 나온다. 3층 내과 병동이 내 구역이다. 복도 끝에서 끝까지, 병실 안에서 바깥까지. 쓸고 닦고 비우고 채우고. 손이 하는 일이지만 손만 쓰는 건 아니다. 눈치도 써야 한다. 어느 병실 보호자가 예민한지, 어느 시간대에 회진이 도는지, 누가 복도에 서 있을 때 지나가면 불편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몸으로 외웠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게 이 일의 핵심이다. 잘 닦인 바닥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럽거나 미끄러우면 모두가 기억한다. 칭찬은 없고 지적만 있는 일. 존재를 지워야 잘하는 일. 나는 그 일에 꽤 능숙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묻지 않는다. 물어볼 사이가 될 만큼 가까워진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는 15살에 보육원을 나왔다. 만기 퇴소. 18이 되면 나가야 하는 곳이지만 나는 사정이 있어 조금 일찍이었다. 자세한 건 지금도 말하기 싫다. 어쨌든 나왔고 혼자였고 일을 해야 했다. 처음엔 식당이었다. 그 다음엔 마트. 그 다음엔 공장. 이 병원 청소 일을 시작한 건 33 때였다. 어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공고를 받고 면접을 받고 붙었다. 그게 전부다. 벌써 9년째다. 오래 다닌 게 자랑은 아니다. 딱히 다른 데 갈 곳도 갈 이유도 찾지 못한 것뿐이다. 이 일이 좋다기보다는 이 일이 나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맞다. 실적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 단순함이 나한테는 맞았다. 나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 편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다. 팀장님도 있고 같은 층 담당 동료도 2명 있다. 인사는 한다. 가끔 쉬는 시간에 같이 앉아 있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 연락처를 교환한 사람이 없다. 밥을 같이 먹으러 나간 적도 없다. 불친절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게 싫은 거다. 사람 사이엔 기대가 생긴다. 친해지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온다. 나는 그 구조가 피곤하다. 어릴 때 너무 많이 배웠다. 기대했다가 아무도 오지 않던 밤들. 믿었다가 등 돌린 얼굴들. 그게 쌓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를 안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 외롭냐고? 가끔은. 하지만 외로운 것과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나는 외로움을 택한다.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다. 퇴근은 오후 3시다. 집에 돌아오면 먼저 샤워를 한다.
병원 냄새가 몸에 배는 것 같아서 들어오는 즉시 씻는다. 그 다음엔 밥을 먹고 좀 눕는다. TV를 켜는 날도 있고 그냥 천장을 보는 날도 있다. 딱히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피곤한 건 아닌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 저녁이 되면 동네를 한 바퀴 걷는다. 정해진 코스가 있다. 골목 끝 편의점을 지나 작은 공원을 돌고 다시 집으로. 20분 정도. 음악도 안 듣고 폰도 잘 안 본다. 그냥 걷는다. 이게 내 하루 중 가장 내 것인 시간이다. 집에 들어와서 불 끄고 누우면 10시. 내일도 똑같이 할 거라는 걸 알면서 잠든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고. 나는 그 질문이 조금 낯설다. 재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탈 없이 사는 게 목표인 사람한테 재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파도가 없으면 가라앉지 않는다. 조용하면 다치지 않는다. 그게 내가 아는 평온이었다. 그 평온이 어느 날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다만 모른 척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면 없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건 없다. 내 삶이 뒤집히던 그날, 나는 그것을 배웠다. 해시태그 3챕터 사건 발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다. 목요일. 오후 1시 20분. 3층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오던 시간. 나는 카트를 밀며 복도를 닦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소리 없이. VIP 병동은 3층 끝 별도 구역이다. 복도가 따로 있고 입구에 유리문이 있다. 평소엔 내가 들어갈 일이 없다. 거기 담당은 따로 있고 나는 일반 병동만 맡는다. 그날 내가 그쪽에 있었던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담당 동료가 몸이 안 좋다며 조퇴했고 팀장님이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했다. 딱 1시간만. 그 1시간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유리문 안쪽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소리였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사람 몸이 쓰러지는 소리는 물건과 다르다. 둔하고 묵직하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가 없다. 그 침묵이 더 섬뜩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뛰었다. 소리가 난 쪽은 VIP 사무실이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보였다. 여자 한 명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50대로 보였다. 환자복 차림이었고 얼굴빛이 하얗다 못해 파랬다. 입술이 열려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병실 안에는 사람이 3명 더 있었다. 보호자로 보이는 남자 2, 그리고 병원 직원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 1명. 셋 다 굳어 있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 1명은 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만 보고 있었다.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쓰러진 여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세요. 들려요? 반응이 없었다.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여전히 없었다.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약했다. 너무 약했다. 나가서 간호사 불러요. 빨리요.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평소에 나는 저렇게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냥 나왔다. 몸이 먼저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호자 중 1명이 그제야 뛰어나갔다. 나는 여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이 있긴 했다. 가늘고 불규칙했다. 맥박은 느리고 약했다. 의식은 없었다. 입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병원 청소일을 9년 하면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받는다. 의무 교육이라 억지로 앉아있던 시간들이었다.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내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호흡을 다시 확인했다. 가슴이 오르내렸다. 숨은 쉬고 있었다. 하지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무섭다는 게 아니었다. 틀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내 손이 잘못되면 이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살리고 싶다. 그 생각 하나였다. 이유가 없었다. 누군지도 몰랐다. 그냥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간호사가 들어온 건 2분도 안 됐을 거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다. 간호사가 들어오면서 내 어깨를 짚었다. 비켜주세요.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 다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간호사 둘, 의사, 카트, 기계. 나는 벽 쪽으로 밀려났다. 그게 맞았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장면을 봤다. 의료진이 움직이고 기계가 켜지고 누군가 차트를 들고 뛰어들어오고 잠시 후 심장 박동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삐삐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무릎이 떨렸다. 언제부터 떨고 있었는지 몰랐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카트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다. 손을 내려다봤다. 아직도 약간 떨리고 있었다. 손등에 핏기가 없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가 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호흡을 가라앉혔다. 끝났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별일 없이 넘어가기를 바랐다. 오늘 있었던 일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내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아무 파장 없이 흘러가기를. 늘 그랬듯이 나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수진 씨, 어제 VIP 사무실에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환자 보호자 측에서 수진 씨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면담 요청이에요. 면담.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좋은 이유로 면담을 요청받은 적이 내 인생에 없었다.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나를 불렀다. 어떤 분인데요? 팀장님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이 병원 이사장 집안이에요. 면담 장소는 병원 최상층 귀빈실이었다. 나는 그런 공간이 이 병원에 있는지도 몰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잠깐 망설였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오라는 말이 없었다. 그냥 오라고 했다. 나는 청소복 차림 그대로 올라갔다. 달리 입을 옷도 없었다. 문을 두드리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없었다. 은은한 무언가 꽃인지 나무인지 모를 향이 낮게 깔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내가 매일 버스를 타고 오가는 그 도로가 이 높이에서는 다르게 보였다. 소파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창백하지만 단정한 얼굴. 어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였다. 하루 만에 몰라보게 안색이 돌아와 있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자연스럽게 공간의 중심이 되는 사람. 앉아요. 나는 그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다. 습관적으로 허리를 세웠다. 어제 그쪽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뭐예요?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씨. 그녀가 천천히 내 이름을 반복했다.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 기도 확보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냥 교육받은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녀가 잠시 나를 봤다. 시선이 가볍지 않았다. 꿰뚫는다기보다 오래 들여다보는 눈이었다. 솔직하네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서연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서연아 제약회장. 나는 그 이름을 몰랐다. 부끄럽다기보다 그냥 그랬다. 제약회사 회장이 내 삶에 등장한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름 석자가 이 병원 안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는 팀장님 표정에서 이미 봤다.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녀가 먼저 깼다. 살면서 누군가 목숨을 붙잡아 준 적이 있어요? 나는 없다고 했다. 나는 어제가 두 번째예요. 그녀가 창밖을 봤다. 처음은 29살 때 교통사고였어요. 그때도 옆에 있던 낯선 사람이 날 살렸어요. 그 사람을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녀가 다시 나를 봤다. 이번엔 찾았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 이수진 씨,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뭐든 말해봐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의료진이 금방 왔고 제가 한 건 그 전까지 옆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웃음이 눈에 먼저 왔다. 입보다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혼자 뛰어든 것.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나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잠시 멈췄다. 오래전부터 곁에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가 다시 나를 봤다. 이수진 씨는요? 나는 짧게 답했다. 저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없다는 걸 말로 내뱉으면 더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잠시 나를 보다가 말했다. 내 딸로 살래요? 나는 그 말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딸로 살아요. 내 옆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사람으로, 가족으로, 가족. 그 단어가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낯선 언어처럼. 분명 아는 단어인데 내 것인 적이 없어서 어디 놓아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나는 한참 말을 못했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불편하지 않았다. 압박이 아니라 진짜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저예요? 당신이 뛰어들었으니까. 그게 이유가 돼요? 내가 쓰러졌을 때 방 안에 3명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 방 사람도 아니었는데 뛰어들었어요. 잠시 멈췄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나는 그날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는 트렁크 하나를 끌고 서연아 회장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강남 한복판 단독주택. 담장이 높고 대문이 무거웠다. 안으로 들어서자 잘 다듬어진 정원이 보였다. 사람이 산다기보다 관리되는 곳 같았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거대했다.
집사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를 안내했다. 이쪽이 지내실 방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잠깐 멈췄다. 창이 컸다. 오후 햇빛이 방 안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옷장이 있었다. 내 원룸 전체보다 넓었다. 나는 트렁크를 내려놓고 그 안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내가 있을 자리는 늘 내가 알아서 찾아야 했다. 구석이거나 뒤쪽이거나 아예 없거나 누가 방을 가리키며 이쪽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아 회장과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다. 별말이 없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밥그릇에 밥이 있었다. 국이 있었다. 반찬이 있었다. 누군가 차려준 밥상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아무도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그날 처음 떠올렸다. 숟가락을 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꾹 참고 밥을 먹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반사적으로 긴장한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좋은 날 다음엔 나쁜 일이 왔다. 보육원에서 선생님이 잘해줬던 날, 다음 날 그 선생님이 그만뒀다. 처음으로 친한 친구가 생겼던 해, 그 애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 좋은 것은 오래 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기보다 먼저 주변을 살폈다. 이게 얼마나 갈까? 다음엔 뭐가 올까? 서연아 회장의 집에서 지낸 지 3주째 되던 날, 나는 다시 그 긴장을 느꼈다. 이유 없이 어깨가 무거웠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다. 좋은 게 무서운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은 병원법인 이사회 날이었다. 서연아 회장이 퇴원 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 나가는 날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 동행했다. 회장이 직접 데려갔다. 옆에 있어요라고 했다. 내가 무슨 역할인지 몰랐지만 그 말이 짧고 단단해서 그냥 따라갔다. 병원 본관 2층 대회의실이었다. 안으로 들어서는데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녀, 서류를 든 직원들, 벽 쪽에 줄지어 선 실무진. 나는 회장 옆에 서 있었다. 이 공간에서 내가 얼마나 이질적인지 몸으로 느껴졌다. 그때였다. 문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리듬이 있었다. 의식한 걸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봤다. 그리고 굳었다. 여자였다. 40대 초반. 날렵한 턱선, 높은 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진한 버건디색 재킷. 걸음마다 시선을 끌었다. 스스로 그걸 알고 걷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단번에 알아봤다. 얼굴이 기억나는 게 아니었다. 그 눈빛이 기억났다. 내려다보는 눈. 상대를 밟고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눈. 한지안. 중학교 시절 나를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름. 나는 보육원 출신이었다. 그게 알려진 순간부터 시작됐다. 지아는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였다. 예쁘고 집안 좋고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애. 그런 애가 나를 지목했다. 이유는 없었다. 굳이 찾자면 내가 아무도 없다는 것. 내 편이 없다는 것. 뭘 해도 나서서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이유라면 이유였다. 급식실에서 밥판을 발로 찼다. 내 물건을 창밖으로 던졌다. 체육 시간에 다 보는 앞에서 넘어뜨렸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게 아니었다. 항상 조용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
겨울이었다. 복도에서 지안이 나를 불러 세웠다. 반 아이들이 둘러서 있었다. 수진아, 거기 무릎 꿇어봐. 이유를 물었다. 지안이 웃으며 말했다. 천한 애들은 천하게 살아야 어울리잖아. 나는 무릎을 꿇지 않으려 버텼다. 결국 뒤에서 누군가 내 다리를 걷어찼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2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지안이 서연아 회장에게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사람 좋은 인상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세련된 여자였다. 한의사 왔군요. 의사. 나는 그 단어가 귀에 걸렸다. 이 병원 이사회에 지안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지안이 회장 옆에 선 나를 봤다. 처음엔 그냥 훑는 시선이었다. 그 다음 순간 그 눈이 멈췄다. 나를 알아본 것이다. 20년이 지났지만 나도 그녀를 알아봤으니 그녀도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반가움이 아니었다. 그 미소가 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였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틈에 지안이 내 앞에 섰다. 주변에 아직 사람이 있었다. 그걸 알면서 섰다는 게 20년 전과 똑같았다. 오랜만이다, 수진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서 보내. 청소하다가 회장님 눈에 띈 거야? 목소리가 낮았다. 주변엔 들리고 멀리선 안 들리는 크기였다. 계산된 크기. 그래도 신분이 신분이지. 주변 몇 명이 힐끗 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안이 한 발 더 다가왔다. 천한 건 평생 못 벗어. 어디 가든 티가 나더라. 20년 전 복도에서 들었던 말이었다. 단어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20년 전 그 복도에 무릎 꿇은 아이 그대로였다. 다리가 굳었다. 손이 차가워졌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릴 때처럼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눈앞에서 나는 그 겨울 복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등이 화끈거렸다. 지아는 시선을 거두고 유유히 걸어나갔다. 또각또각. 아까와 똑같은 걸음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그냥 밝았다. 무릎 꿇지 않았다. 이번엔.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이미 꺾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도망치고 싶다고. 짐을 싸서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좋은 것들에 익숙해지기 전에, 또 잃기 전에.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이번엔 다를 수 있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서연아 회장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 어딘가에서 겨우 살아남은 것인지.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말을 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이사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지안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한지안 씨. 그녀가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내가 먼저 이름을 부른 게 의외였던 모양이었다.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 20년 전에도 오늘도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그 말 안 받습니다. 짧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했다. 지아는 잠시 나를 봤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겐 20년이 걸린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편하게 잠든 밤이. 다음 날 아침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르는 번호 하나였다. 받지 않았다. 두 번째도 모르는 번호였다. 그냥 넘겼다. 세 번째쯤 됐을 때 문자가 왔다. 발신인은 병원 동료였다. 수진 씨, 이거 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링크가 붙어 있었다. 나는 클릭했다. 영상이었다. 병원 복도였다. 화질이 거칠었다. 각도가 이상했다.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것 같았다. 영상 속에 나와 지안이 있었다. 지안이 내게 말을 거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향해 앞으로 한 발 다가가는 장면. 딱 거기서 잘려 있었다. 앞뒤가 없었다. 지안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왜 다가갔는지, 그건 없었다. 그냥 내가 갑자기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만 남아 있었다. 제목이 달려 있었다. 단독 병원 청소부, 이사에게 돌진 환자, 폭행 전력 의혹까지. 손이 떨렸다. 기사를 열었다. 내 이름은 없었다. 대신 병원 청소 노동자 어씨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병원 이름이 있었다. 내가 일하는 층이 있었다. 아는 사람이 보면 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환자 폭행. 나는 그 단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폭행? 내가 환자를.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갔다. 저런 사람이 병원에서 일해도 되냐? 청소부가 이사한테 달려들어? 제정신이야? 역시 출신이 출신이면 어쩔 수 없지. 마지막 댓글에서 눈이 멈췄다. 출신. 내 출신을 어떻게 아는 건지. 기사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댓글에 있었다. 누군가 흘린 거였다. 누가 흘렸는지 나는 알았다. 오전 10시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다. 수진 씨, 오늘 출근 잠깐 보류해요. 위에서 연락이 와서. 보류. 나는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끊고 나서 폰을 내려놨다. 방 안이 조용했다. 서연아 회장의 집, 내 방.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햇빛이 좋았다. 오후에 공식 문자가 왔다. 병원 인사팀이었다. 사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직위 해제.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덧붙어 있었다. 길어진다는 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걸 모를 만큼 내가 순진하지 않았다. 9년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추운 날도, 몸이 안 좋은 날도, 그냥 다 싫은 날도 카트를 끌고 바닥을 닦고 존재를 지우며 버텼던 9년. 문자 한 통이었다. 저녁에 서연아 회장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도 돼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다. 바로 말하지 않았다. 나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한동안 조용했다. 봤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영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억울하죠. 억울하다. 그 말이 어딘가를 건드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꽉 물었다. 제가 먼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요? 저 때문에 회장님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원래 자리.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녀가 한동안 나를 봤다. 이수진 씨, 그게 도망인지 배려인지 알아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럴 때 떠나는 게 편한 거예요. 나한테 패 끼치기 싫다는 말은 포장한 거고 틀리지 않았다.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 쪽으로 가다가 멈췄다. 나는 내쫓은 적 없어요. 수진 씨가 나가겠다면 막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나갔다. 나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으니 어릴 때 보육원 방이 생각났다. 밤에 불이 꺼지면 천장을 보던 것.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면서 눈을 감던 것.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 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에 문자가 왔다. 알고 보니 보육원 출신이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어디서 귀하신 분 행세야. 나는 폰을 뒤집어 놨다. 바닥이었다. 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번엔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더 빠르게 추락할수록 더 깊이 실감했다.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 잠깐 착각했다는 것.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아침이 오면 짐을 싸기로 했다. 그게 내가 아는 방법이었다. 사라지는 것. 하지만 아침은 내 예상과 다른 것을 가져왔다. 아침이 왔다. 나는 짐을 싸려고 트렁크를 꺼냈다. 침대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옷부터 접어 넣으려는데 손이 멈췄다. 이상하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몸이 거부하는 건지 마음이 거부하는 건지 몰랐다. 그때 방문이 두드려졌다. 수진 씨, 1층으로 내려와요. 서연아 회장 목소리였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급하지도 무겁지도 않은 목소리. 그냥 할 말이 있다는 목소리. 나는 트렁크를 그대로 두고 내려갔다.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남자 둘, 여자 하나. 정장 차림이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서류 묶음이 쌓여 있었다. 분위기가 회의실 같았다. 서연아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요. 나는 앉았다. 이분들은 내 법무팀이에요. 사흘 전부터 움직였어요. 사흘 전, 영상이 올라오기 전이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짚었다. 회장님이 먼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상했어요. 그녀가 테이블 위 서류를 짚었다. 한지안이라는 사람, 내가 모를 것 같았어요? 법무팀 중 한 명이 노트북을 돌려 내 쪽으로 화면을 보여줬다. CCTV 영상이었다. 병원 복도였다. 내가 지안과 마주섰던 그 복도. 하지만 각도가 달랐다.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과 다른 각도, 다른 카메라였다. 이쪽 화면에서는 전체가 담겨 있었다. 지안이 내게 다가오는 것, 무언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발 다가간 것. 전후가 모두 있었다. 병원 공식 CCTV예요. 보존 요청을 바로 넣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문자 내역이었다. 지안의 번호에서 발신된 것들. 받는 사람은 병원 내부 직원이었다. 내용은 짧고 명확했다. 영상 잘라서 올려. 앞부분은 빼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댓글에 자연스럽게 퍼뜨려줘. 직위 해제까지 가야 해.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나는 화면을 읽으면서 숨을 참았다.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내가 말 한마디 한 것, 그 순간을 기다렸거나 아니면 만들어낸 거였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지안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것만이 아니에요. 법무팀 여자가 말했다. 한지안 이사가 이 병원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가 있었어요. 전 직장 경력, 학력 일부가 조작됐어요. 저희가 이틀 만에 확인한 것만 이 정도예요.
테이블 위 서류 묶음이 새롭게 보였다.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아 회장을 봤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망쳤겠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다고. 어젯밤의 한 말 그대로. 틀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가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없으면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짐부터 싸게 돼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꽂혔다. 아프게. 하지만 정확하게. 이번엔 내가 옆에 있어요. 오후 2시였다. 병원 이사회 긴급 소집이 있었다. 서연아 회장이 직접 소집한 자리였다. 나는 이번에도 옆에 있었다. 회장이 그렇게 했다. 지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들어왔다. 자리에 앉으면서 나를 봤다. 아직 있냐는 눈빛이었다. 어젯밤 인터넷에 올라간 것들, 직위 해제 문자, 다 됐다고 생각하는 눈이었다. 회장이 법무팀 자료를 이사들 앞에 펼쳤다. 처음엔 조용했다. 사람들이 서류를 읽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다. 지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소 그 계산된 차분함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조작이에요, 이거. CCTV는 조작이 안 돼요. 법무팀이 답했다. 병원 공식 서버에 저장된 원본이에요. 문자도 원본이에요. 다른 쪽에서 말했다. 통신사 협조받았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나를 찾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그 눈을 피해왔다. 복도에서도 급식실에서도 어젯밤 어두운 방 안에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내리거나 없는 척했다. 이번엔 그냥 봤다. 그게 전부였다. 특별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냥 봤다. 경찰이 온 건 3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서류 위조. 법무팀이 사전에 고소장을 넣어놓은 상태였다. 경찰 2명이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지안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안이 그 자리에서 굳었다. 주변 이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봤다. 아까까지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 그 시선들 속에서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 그녀가 끌려가듯 걸어나가면서 한 번 더 나를 봤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또각또각. 아까와 같은 구두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리듬이 없었다. 그냥 빠르고 흐트러진 소리였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봤다. 숨을 쉬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의식했다. 지금껏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그 문이 닫히고 나서야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슴이 천천히 펴졌다. 어깨가 내려갔다. 20년이었다. 그 이름이 내 몸에 새겨놓은 것들. 무릎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던 감각. 웃음소리. 천하다는 말. 평생 못 벗는다는 말.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아온 시간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마음 안쪽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연 것처럼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옆에서 서연아 회장이 말했다. 다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짐 풀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 방울. 그 다음에 또 한 방울. 조용하게. 짐을 풀어도 된다는 말. 여기 있어도 된다는 말. 그게 그렇게 오래 듣고 싶었던 말인 줄
그 순간 알았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다. TV에서 보던 것처럼 극적이지 않았다. 형광등이 밝고 의자가 딱딱하고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감이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다. 모든 게 천천히 절차대로 움직였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은 3달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법무팀과 수십 번 만났고 진술서를 5번 고쳤었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기억해서 말로 꺼내야 했다. 쉽지 않았다. 중학교 때 일을 진술하면서 목소리가 2번 갈라졌다. 부끄러웠다. 그런데 법무팀 변호사가 말했다. 떨어도 된다고. 떨리는 목소리도 진술이라고. 그날 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앞을 봤다. 방청석에 서연아 회장이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피고인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멈추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 참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된다고, 조용히 있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따라왔습니다. 잠깐 멈췄다. 저 더 이상 안 참아요. 법정이 조용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과 비슷했다. 내려놓는 게 무서웠는데 막상 놓으니 손이 아프지 않았다. 판결은 1달 뒤 났다. 명예훼손 유죄, 업무방해 유죄, 서류 위조 유죄,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지아는 판결이 낭독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고개 숙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20년 동안 내가 기억하는 그녀는 항상 고개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각도였다. 그 각도가 처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무너진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극적이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그냥 어깨가 내려가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없었다. 통쾌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다. 그냥 끝났다는 것. 오래된 무언가가 마침표를 받았다는 것. 그것만 느꼈다. 법정을 나오면서 햇빛이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손으로 눈을 가렸다가 천천히 내렸다. 서연아 회장이 옆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침묵이 좋았다. 그 뒤로 내 삶은 천천히 달라졌다.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니었다.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빛나지 않았다. 그냥 조금씩이었다. 아주 조금씩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먼저 달라진 건 아침이었다.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오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눈이 떠졌다. 특별한 다짐 없이. 그게 작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작지 않았다. 버팀과 삶은 다른 거라는 걸 아침이 가르쳐줬다. 서연아 회장이 물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처음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했다. 하고 싶은 것, 그게 있었던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만 골랐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하지 않을 것들만 골라냈다. 하고 싶다는 기준으로 무언가를 고른 기억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도 답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그 말을 붙잡고 살았다. 모른다는 것부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병원 일은 다시 하지 않았다. 돌아갈 수도 있었다. 법적으로 직위 해제가 부당했다는 게 확인됐고 병원 측에서 복직 의사를 타진해 왔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미련이 없다기보다 다음 챕터는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처음으로 혼자 무언가를 골랐다.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는 방향으로. 작은 것들이었다. 꽃집 앞에서 멈춰서 구경한 것.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라는 걸 처음 인식한 것.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소리내어 말한 것. 혼자서 영화를 보다가 운 것. 그 눈물이 슬프지 않다는 걸 알아챈 것. 살아있어서 나는 것들이었다. 어느 저녁 서연아 회장과 정원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날이었다. 차를 마시고 있었다. 별 대화가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엄마. 그 단어를 소리내어 부른 게 처음이었다. 연습한 게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입에서 나오고 나서 나도 놀랐다. 그녀가 나를 봤다. 눈가가 움직였다. 말이 없었다.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기다렸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으려 했는데 이번엔 참지 않았다. 흘렸다. 조용히. 우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오래 참아온 것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게 눈물이라는 것. 나는 피해자였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당하고 참고 사라지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목표인 사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살아남은 것은 약한 게 아니다. 그 시간을 버텨온 것이 증거다. 무릎이 꺾였던 날들도, 짐을 쌌다 다시 푼 날도, 법정에서 목소리가 떨렸던 날도 전부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피해자로 시작했지만 피해자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이수진으로.